집 한 채 못해준 주제에 이 노인네가. 갑자기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이 불타올랐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사돈집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고 사돈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67살 갈 곳 없는 저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름으로 온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주식 서류와 편지 한 장. 언젠가는 당신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100억 원이었습니다. 6개월 후 며느리의 병원은 의료사고로 문을 닫았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주가 조작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새 아파트 앞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를 때렸던 그 손으로, 쫓아냈던 그 입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67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겁니다. 눈치 안 보고 제 인생을 보란 듯이 살아갈 겁니다.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개고 방문을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열었습니다. 불을 켜면 며느리가 깬다고 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쌀을 씻었어요. 물소리가 날까봐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만 틀었습니다. 참 웃긴 일이지. 이게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밥을 안 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손으로 받쳐가며 열었어요. 미역을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불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산 지 벌써 5년째입니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는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식모였다는 걸.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간을 맞췄어요. 어제는 짜다고 했으니 오늘은 조금 싱겁게. 하지만 너무 싱거우면 또 뭐라고 할 테니 딱 중간쯤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어요. 67살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소파 밑, TV 뒤, 선반 위까지. 며느리가 먼지 있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제대로 해야 해. 그래야 뭐라고 안 하겠지. 7시가 되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성형외과 전문의답게 화장은 완벽했고 눈빛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자신이 의사임을 보여주기 위해 아침에도 가운을 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걸어온 며느리가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싱거운데요? 어제 짜다고 해서 적당히 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싱거우면 어떻게 먹어요? 며느리가 소금통을 집어들더니 국에 넣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인데 제 손으로 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간 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말끝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요리할 자격도 없구나. 곧이어 아들 준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이 유독 짙어 보였어요. 42살 아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는 3년 전 사업에 실패했었죠. 며느리 돈 5천만 원을 빌려 시작한 사업이 망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 300만 원을 받아요. 며느리는 한 달에 2천만 원을 법니다. 그 차이만큼 이 집안의 서열도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병원 회식 있어. 늦을 거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응. 준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준이 학원 데려다 주는 거 잊지 마. 알았어.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똑똑 울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7살 아이의 밝은 목소리.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서준이 잘 잤니? 네. 할머니가 해준 밥 먹을 거예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빨리 먹어. 학교 늦어. 네. 서준이의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국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선 후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먼지 있다고 했으니까요. 허리를 굽혀 소파 밑까지 닦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대로 해야 해. 그래야 뭐라고 안 하겠지.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아침에 남은 밥을 꺼냈어요.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부엌 구석에 서서 먹었습니다. 빨리 먹고 그릇을 씻고 흔적을 지웠어요.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이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이야. 밥 먹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손을 잡고 걷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남편 정수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도 저렇게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을까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유롭게 산책해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늘 가난했고 늘 바빴으니까요. 정수는 빚을 갚느라 평생 일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도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발이 부르트도록. 하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년 전 정수는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미안하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았어.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지연이 없지? 응. 회식 있다고 했어. 우리 둘이 먹자. 간단하게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먹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지연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 나도 알아. 괜찮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면 지연이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를 편하게 모시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것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저보다는 나았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이 집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식모였으니까요. 준호야, 너는 그래도 가족이야.
하지만 엄마는 뭐지? 밤 10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준호가 급히 나왔습니다. 왔어? 많이 마셨네. 병원 이사님들이 계속 따라서. 에휴, 피곤해. 며느리가 거실로 걸어 들어오더니 선반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먼지가 묻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청소했어요? 했어. 그럼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손가락을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손가락이었죠. 미처 못 본 것 같구나. 미안하다. 미처 못 봤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청소 제대로 하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환자들 상대하고 수술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집에 왔더니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제가 어떻게 쉬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다시 할게. 지금 뭘 다시 해요? 다시 하긴. 밤 10시인데 내일 아침에 또 하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노력하시잖아. 노력?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죠. 당신도 그렇잖아요. 사업한다고 노력한다고 했다가 결국 5천만 원 날리고 지금까지 갚지도 못했잖아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 집에서 해주시는 게 뭐예요? 청소는 엉망이고 밥은 간도 맞지 않고 손주 봐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어요. 어머니,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20억짜리 아파트, 제 돈으로 샀어요. 생활비도 제가 내고 서준이 학원비도 제가 내고 전부 다 제 돈이에요. 알고 있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하세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제대로 좀 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하세요. 저는 어머니 식모가 아니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식모. 며느리가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나는 식모구나. 5년 동안 나는 식모였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식모. 방 한 칸 차지하고 밥 얻어먹는 사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병간호하고 아들을 키우고 손주를 돌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짐이구나.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5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방에만 있었어요. 가족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요.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나도? 네. 가족이니까 같이 가셔야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가족.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줄은,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바뀌는 시작이 될 줄은. 주말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 제대로 입으세요. 우리 부모님 댁에 가는 건데 너무 초라하게 입으시면 안 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7살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사돈댁에 도착했습니다. 5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거실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왔구나. 사돈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명품 옷에 진주 목걸이, 손엔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안겼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병원 일 바쁘다며? 네. 요즘 환자가 많아서요. 그래도 우리 딸은 능력 있으니까. 자랑스러워.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시선이 제게로 왔지만 인사는 없었어요.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아니 하인을 대하듯. 안녕하세요, 사돈댁. 아, 네. 짧은 대답.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과일을 내왔지만 저는 손을 대지 못했어요. 사돈 어머니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돈 없는 시어머니. 그 말이 그 눈빛에 선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일 하나 집는 것도 허락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손을 거뒀습니다. 점심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잡채. 푸짐했어요.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끄트머리, 마치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처럼.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사돈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월급이 얼마라고 했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이 집 대출금은? 지연이가. 아, 우리 딸 돈으로 갚는 거구나. 그럼 넌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보는 제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사업 망쳐서 우리 딸 돈 5천만 원 날리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갚았잖아. 무능한 거 아니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3년 동안 노력했는데 5천만 원도 못 갚아? 준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칼날 같은 말들이 아들을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돈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고생이 많구나. 무능한 남편에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르신, 그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집도 없이 들어오시고 돈도 없으시고 연금도 없으시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죠. 무능한 아들 키워놓고 며느리한테 손 벌리고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미안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못 시키고 돈도 못 벌게 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20억짜리 집 사고 생활비 대고 애 학원비까지 다 내는데 어르신은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청소하고 밥 짓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 딸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거 다 들었어요.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뭐가 그만해? 말해봤자 엄마 입만 아파. 며느리 지연이가 거들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의사 아니었으면 아들 준호 인생은 어찌 됐을까요? 무능력하게 짝이 없어서는. 쯧쯧. 아들 사업 자금도 못 대주고 결혼 자금도 없이 장가 보내놓고 그러니까 이제 좀 눈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결혼자금 한 푼 없이 장가 보내놓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공짜로 밥 얻어먹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하세요? 지연아, 사실이잖아요. 5년 동안 우리가 먹여 살렸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하긴 뭐가 심해요?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족? 집 하나 못 해주는 주제에 이 노인네가 갑자기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이 불타올랐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아! 손톱에 긁힌 뺨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따갑고 뜨거웠어요. 하지만 더 뜨거운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사돈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잘했어, 지연아. 참을 만큼 참았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줬어요. 가겠습니다. 어딜 가요? 설마 내 집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에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엄마인데. 당신 엄마지, 내 엄마 아니잖아요. 당신이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모시세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뺨에 손톱 자국이 선명했어요. 뜨거운 것이 제 턱끝까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뺨의 상처를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피 묻은 노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빚을 갚느라, 아들 키우느라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모욕이었습니다. 구타였습니다. 추방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67년이 허무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준호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방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보였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정수, 5년 전에 죽은 남편.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서류들과 그리고 편지 한 장.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들이 제게 큰 변화를 줄 거라는 걸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오. 평생 당신에게 고생만 시켰네. 당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고생한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오던 게 있었어. 이것들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언젠가는 당신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게 말이요.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여보, 당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살아있는 동안 많이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오. 사랑하오. 당신의 못난 남편 정수가. 눈물이 편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까지. 5년 전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 빚에 쪼들리면서도 늘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 죽기 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회사 이름들과 주식들, 이름이 보였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준비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게 나를 구해줄까?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안 됐어요. 이건 남편이 저만을 위해 남긴 거였으니까요. 뺨이 욱신거렸습니다. 손톱 자국이 따가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7살 얼굴에 빨간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때렸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2만 원.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친구 순자한테 폐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은 몰라도 계속 얹혀 살 수는 없는 일이었죠.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들어갈 돈이 없었어요. 일자리 67살을 누가 고용하겠어?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휘어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밖에 없구나.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67살 노인. 며느리가 쫓아내도 어디로 갈 수 없었어요. 이 집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증오했어요. 세상에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길거리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추운 겨울 잠잘 곳도 없이 떠돌다가 얼어 죽을까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혼자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 하나 못 해주는 주제에 이 노인네가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세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뜨면 또 내일이 올 텐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에는 남편이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게 나를 구해줄까?
그 희망 하나만 붙잡고 그렇게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어요.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오면 뭐라고 할까? 쫓아낼까? 다시 나가라고 할까? 두려웠어요.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갈 곳은 없었어요.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게,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사과도 없었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저 저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사과 같은 건 없구나.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밥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침 차려줄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밖에서 먹을 거예요. 차갑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밥도 안 먹겠다는 거네. 내가 만든 건. 준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를 말릴 힘도 용기도 없는 아들이었죠. 넌 이미 내 편이 아니구나. 아들마저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를 지킬 수 없는 아들. 세상에 혼자였어요. 진짜 혼자. 며느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준호 씨, 빨리 나와요. 늦겠어요. 응. 준호가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조그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서준이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이가 제 뺨을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안 가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7살 아이만이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응, 할머니 안 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서준이가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주는 존재. 7살 손주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소를 했어요. 어제 며느리가 지적한 선반부터 닦았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닦았어요. 제대로 해야 해. 그래야 쫓겨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 마음은 이미 굳었어. 그래도 해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여기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참했어요. 해가 저물고 며느리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어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녁 차려줄까? 아니요.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낮에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만든 건 먹기도 싫은 거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공기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 존재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있지만 없는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남편의 글씨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언젠가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준이의 따뜻한 손, 남편이 남긴 희망, 그것들만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투명인간처럼. 하지만 살아내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걸려온 낯선 전화 한 통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남편분이신고 이정수님께서 생전에 부탁하신 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네, 김정욱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증권입니다. 고 이정수님께서 생전에 연락드리라 하셨습니다. 남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문 가능하신가요? 언제요? 편하신 때에. 좋은 일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보, 이게 그 말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네. 무관심한 대답이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증권사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김민수 과장님을 찾아왔는데요.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곧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정욱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본인이 죽게 되면 꼭 아내에게 연락드리라고. 네. 고객님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김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어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남편분께서 국내 우량 주식에 투자하셨습니다. 현재 약 35억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비상장 벤처 기업에도 투자하셨는데요. 세 곳이 최근 상장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현재 평가액이 김 과장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약 65억 원입니다. 65. 합계하면 약 100억 원입니다. 100.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남편분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김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특히 며느리분한테. 당신, 언제 이렇게까지? 변호사 연락처입니다. 남편분이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최진희 변호사, 증권사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100억? 나한테 100억이 있다고? 손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달라질 수 있어. 며느리 눈치 안 봐도 돼.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지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해도 참았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참았어요. 조금만 더.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진희 변호사, 50대 여자였어요. 어르신, 이정수님께서 생전에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며느리한테 맞은 일, 쫓겨난 일, 갈 곳 없어 다시 들어간 일.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집 나가실 준비를 천천히 하시고요. 네. 법적으로 그 돈은 온전히 어르신 겁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를 돌아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 댁 가요. 아버지 생신이에요. 무슨 일로?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셔야죠.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족. 지난번에는 가족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속에는 아기가 가득했어요. 또 사돈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는 거구나. 지난번처럼 모욕 주고 때리고 그걸 즐기려는 거야.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알았어. 네. 그럼 그날 아침 일찍 출발할 거예요. 며느리가 다시 TV를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저를 괴롭히는 게 즐거운 듯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각오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서랍을 열고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김정욱입니다. 다음 주에 준비 시작해 주세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이제 당신이 만들어준 기회를 제대로 쓸 거예요. 며느리는 또 한 번 저를 짓밟으려 하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차는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수석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준호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손주 서준이는 옆자리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 구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속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법무사에게서 받은 서류, 제 명의로 된 서류. 오늘이 마지막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각오였습니다. 며느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엔 아기가 가득했어요. 또 망신 주려는 거겠지. 지난번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돈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사돈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명품 옷에 금목걸이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어머, 지연아 왔구나.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어르신도 또 오셨네요.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돈 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역시나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지만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처럼 없는 사람처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구석에 앉으세요. 손가락으로 구석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가족 소파에서 가장 먼 곳이었어요. 식탁도 보이지 않는 구석진 자리. 그래. 걸어가 앉았습니다. 사돈 어머니와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투명인간이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전복, 랍스터. 호화로운 음식들이었어요. 자, 다들 앉으세요.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 준호, 서준이, 사돈 부부. 저는 그대로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뺀 거였어요. 일부러 나를 뺀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만 바라봤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으니까요. 사돈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요즘 회사는 어때? 승진 소식은? 아직입니다. 아직? 벌써 몇 년째야?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고생하지. 무능한 남편 때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벌면 되니까요. 그래도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안 되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이 무시당하는 걸 봤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사돈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나저나 어르신, 거기서 뭐 하세요? 배 안 고프세요?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우리 지연아, 시어머니 밥은 줘야지. 며느리가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식은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제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드세요.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행동은 개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갈비찜을 먹는데 저는 식은 밥과 김치, 모욕이었습니다. 완전한 모욕. 하지만 받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은 밥은 목 넘김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참아. 조금만 더. 식사 중에 사돈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여쭤볼게요. 평생 사셨는데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되냐고요? 몇십만 원. 몇십만 원? 사돈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67년을 사셨는데 몇십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럼 연금은요? 없습니다. 연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뭐가 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빌부터 사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은 이 집에 뭘 보탬이 되시는 게 있어요? 청소하고. 청소?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요. 지난번에도 먼지 투성이었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니 없어도 저희는 아무 지장 없어요. 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설 같은 데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요양원이나 그런 곳 말이에요. 요즘 괜찮은 곳 많잖아요. 쫓아내려는 거구나. 아예 대놓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나이 비슷한 분들도 많고 나는 아직 건강해. 건강하시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우리 집에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저는 바쁘고 준호도 바쁘고 서준이도 학원 가야 하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쫓아내려는 거야. 완전히.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경기도에 괜찮은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비용을 우리가 대줄게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반 부담하고 지연이가 반 부담하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어머니, 다음 주에 한번 구경 가보세요. 마음에 드시면 바로 들어가시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좀. 뭐가 좀?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 그래도 당신은 매달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어머니 모실 돈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좀 입 닫고 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저를 여기로 부른 것도, 식은 밥을 준 것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나를 완전히 없애려는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가슴속 주머니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서류가 만져졌어요. 100억? 나한테는 100억이 있어. 너희들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그 생각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못 참겠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겹고 어머니 뒷바라지하는 것도 지쳐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단 말이에요.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요. 진짜.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발 좀 알아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창피하잖아요. 사돈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르신도 자존심이 있으시면 알아서 나가셔야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집을 떠나라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시간을 좀 주렴. 시간? 뭐 하려고요? 5년 동안 시간 충분히 줬잖아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까지 결정 안 하시면 제가 짐 싸드릴 거예요. 그리고 택시 불러서 보내드릴 거예요. 어디로든. 알아들으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오늘만 지나면 돼. 오늘만. 가슴속 주머니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진희 변호사. 내일 당장 전화할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끝낼 거야. 결심이 섰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데 며느리와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딸이 언제까지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 다음 주에 바로 요양원 보낼게요. 잘 생각했어. 그리고 준호한테도 확실히 선 그어야 해.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피곤하다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다 계획된 거였어.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 모든 게 시작돼.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린 그 손, 사돈이 저를 무시한 그 눈빛,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67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병원에 출근했고 준호도 회사에 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가방을 챙겼어요. 통장 사본, 신분증, 주식 서류, 그리고 남편의 편지. 오늘부터 시작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최진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식 20억 매도하겠습니다. 집 구매하시고 나머지는 배당금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눈치 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과 집을 봤습니다. 강남의 깨끗한 아파트, 방 3개, 햇살 가득한 거실. 한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15억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입주 가능합니다. 일주일. 며느리가 정한 기한이었습니다. 완벽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병원에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 인생이 이 작은 가방에 다 들어가는구나.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더니 저를 봤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요양원 말이에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였습니다. 나갈게. 네. 내가 집 나갈게. 며느리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이시죠? 응. 다음 주에 나갈게. 어디로요? 요양원이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어디든 가세요. 이 집만 아니면 돼요. 차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맞섰어. 작은 반항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안에 이사 갑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해 주었어요. 주식 매도, 집 계약, 이사업체 예약. 저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돈이 있으니 모든 게 간단했어요. 며느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가끔 흥얼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없는 삶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남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여보 봐요. 나 이제 내 집으로 가요. 당신이 만들어준 집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준호는 이미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은 가방 2개가 전부입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67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주방, 넓은 방, 화장실.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울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명의 집을 가졌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집. 며느리가 쫓아낼 수 없는 집.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남편 사진을 거실에 놓았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이게 자유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며느리나 준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역시 관심도 없구나.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도 그들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연락 좀 받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시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왜? 지연이가 엄마 어디 사는지 알고 싶대. 왜? 그게 궁금하대.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가라며? 그건 그렇지만. 그럼 신경 끄고 살아. 나도 너희 신경 안 쓸 테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초조한 듯 했어요. 어머니, 어디 사세요? 강남.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남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세예요? 전세예요? 내가 산 집. 뭐라고요? 내 명의로 샀어. 또 침묵.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디서 돈이 났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당장 주소 말하세요. 싫어. 오지 마. 나 이제 너희 보기 싫어. 며느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궁금하겠지. 어디서 돈이 났는지. 미치도록.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의 몰락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작될 거라는 걸. 며느리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준호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서 뒤척이며 계속 중얼거렸다고. 말도 안 돼.
통장에 몇십만 원밖에 없었는데 강남에 집을 샀다고? 어떻게? 병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보면서도 멍하니 있곤 했대요.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다가도 잃고 직원들이 원장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저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병원에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 환자의 코 재수술이었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제 생각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어요.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코 연골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각도를 잘못 잡은 거예요.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장님, 출혈량이.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혈,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혈압 8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19 불러. 수술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코는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환자가 깨어난 후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내 코가 왜 이래? 이게 뭐야? 환자 가족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의료사고예요. 이거 완전히 의료사고라고요.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며느리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제 얼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날 저녁 뉴스에 났습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료사고, 환자 중퇴. 며느리의 병원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인터뷰 화면에는 환자 가족이 나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코 수술만 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가 병원 앞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의료사고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TV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새집 거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며느리의 병원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있고 환자 가족들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교만했어요.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했죠. 그런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이었을 뿐. 며느리의 핸드폰은 불이 났습니다. 환자들의 항의 전화, 예약 취소, 언론 인터뷰 요청, 직원들도 동요했습니다. 원장님, 예약이 다음 주까지 전부 취소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이 난리예요. 내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나온대요. 며느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팀이 병원에 나왔어요. 수술 기록, CCTV, 환자 차트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불법 시술을 해왔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필러를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설명 없이 비승인 약물을 주입했던 거였어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견기업 대원산업 주가 조작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사돈기업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기업 대원산업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 분식회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사돈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식회계가 사실입니까? 사돈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뉴스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가. 준호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병원은 의료사고와 불법 시술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사돈댁 기업은 주가 조작 의혹으로 파산 직전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 성공한 의사, 부자 친정, 모두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병원 앞에 몰려든 기자들, 사돈 아버지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차례대로 화면에 나왔어요. 시작이구나.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기회로. 이제 시작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67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맞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났습니다. 대원산업 상장 폐지 위기, 주가 90% 폭락, 강남 성형외과 원장, 의사 면허 정지 심해 돌입, 며느리와 사돈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10번째 전화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후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의료사고도 아버지 회사도 전부 시어머니 탓, 불운의 씨앗, 역병 같은 노인네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걸었냐고 물었어요. 지연아, 뭐예요? 내가 자초한 일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를 때린 것도 너고 쫓아낸 것도 너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냐고요? 통장에 몇십만 원밖에 없었는데 강남에 집을 샀냐고요? 얼마나 있냐고요? 미친 듯이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대체 얼마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5년 동안 먹여 살렸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요. 배은망덕하다고요. 먹여 살렸다고? 당연하죠. 집도 우리 집이고 밥도 우리가 해줬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니?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뭔가 했냐고요. 의료사고도 아버지 주가 조작도 모두 동시에 터진 게 우연이냐고요. 내 탓이야. 의료사고 낸 것도 불법 시술한 것도 내가 한 거야. 난 관계없어. 어떻게 그걸?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전화 끊을게. 안 돼요. 말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불운의 씨앗, 역병 같은 노인네. 쓴웃음이 났습니다. 끝까지 나를 탓하는구나.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자유로웠고 그들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왜? 지연이가
지연이가 면허 정지됐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이래. 5년 동안 의사일 못해. 그래. 병원도 문 닫았어. 직원들 다 해고하고. 그래서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내 월급만으로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준호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는 5년 동안 나를 지키지 않았어. 며느리가 나를 때릴 때도, 쫓아낼 때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의사 면허 5년 정지 확정. 며느리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 환자분들께 할 말씀 있으십니까? 불법 시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급히 올라타 떠났어요.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와 불법 시술을 이유로 며느리의 면허를 5년간 정지시켰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원산업 상장 폐지 확정,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돈 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로 검찰청에서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주가 조작 인정하십니까? 횡령 혐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돈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주가 조작, 분식회계, 횡령. 모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직원 2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사돈댁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도,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부자 친정,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새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사돈 아버지가 수갑 차는 모습, 차례대로 화면에 나왔어요. 끝났구나.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대가야.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장인어른이 구속됐어. 회사도 망했고. 그래. 지연이 친정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압류당했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돼. 엄마, 준호야, 너는 5년 동안 어머니를 지키지 않았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지. 엄마,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의료사고 소식이 퍼져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결국 며느리는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랑하던 집, 그 집에서 저를 식모처럼 부렸던 그 집, 사라졌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서준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며느리가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는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사돈 아버지는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사돈 어머니가 울부짖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여보, 당신. 사돈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도 돈도 남편도 없이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랑하던 부자 친정.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 옆에 사돈 어머니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명품 옷 대신 평범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놀랐습니다. 경비실에 물어봤어요. 김정욱 씨 찾는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들어와.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 햇살이 쏟아지는 창문.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내 집이야. 얼마짜리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며느리와 사돈 어머니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당하게 앉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한 거 미안해요.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사돈 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를 때렸던 손이, 나를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며느리와 사돈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제 병원 다시 열 수 있게요. 돈이 필요해요. 어머니, 돈 있잖아요. 강남에 이런 집을 사셨으니까. 제발, 저희 좀. 사돈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남편. 보석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보석금? 네. 5천만 원이면 되는데. 어르신 돈 있으시잖아요. 두 사람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 난 너희 도울 생각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병원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 문제야. 어머니, 며느리가 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았어요. 그만해. 이제 그런 거 안 통해. 어머니, 제발이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운의 씨앗이라고, 역병 같은 노인이라고. 그건, 그리고 나를 때렸지. 사람들 앞에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야. 사돈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웃음이 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그건 나를 구석에 앉히고 식은 밥 주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사돈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뭐, 이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돈은 안 줘도 돼요. 그냥 밥이랑 잠잘 곳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저희가 같이 살면서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청소도 하고 밥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며느리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거죠. 사돈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집도 압류당했고 호텔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얹혀 살겠다고? 네. 솔직히 저희가 아무 능력도 없는 어머니를 5년이나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5년 전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요양원 보내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가.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준호는 어르신 아들이잖아요. 준호? 네. 준호한테라도 도와줘야죠. 준호는 나를 지키지 않았어. 5년 동안. 그러니까 난 준호도 모르는 사람이야. 사돈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달만이라도.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와 사돈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럴 거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눈물이 났습니다. 67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맞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갚았어요. 며느리가 무릎 꿇는 걸 봤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비는 걸 봤어요. 통쾌했습니다. 그 후 며느리와 사돈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의료사고 소식이 퍼져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결국 며느리는 집을 팔았던 돈마저 다 써버리고 원룸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서준이는 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한 칸짜리 방, 화장실도 공용. 며느리가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사돈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도 돈도 남편도 없이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명품 옷과 진주 목걸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자랑하던 부자 친정,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왜?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우린 이제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돈 있잖아. 조금만 도와줘. 안 돼. 엄마, 준호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는 5년 동안 나를 지키지 않았어. 며느리가 나를 때릴 때도 쫓아낼 때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어머니를 지켰어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준호도 며느리도 사돈 어머니도 모두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 서준이의 편지였어요. 어린아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어디 사는지 몰라요. 엄마가 알려주지 않아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서준이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7살 아이. 이 모든 일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준이를 만나면 다시 그 가족과 엮이게 될 테니까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서준아. 할머니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안 돼.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지연이가 엄마를 때릴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비겁했어. 무능했어.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 한 가지만 부탁할게. 서준이만이라도 봐줘. 서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애가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학교도 가기 싫어해.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 엄마, 서준이만이라도 제발. 준호 올림.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준이. 7살 아이.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서준이를 만나면 다시 시작될 거야. 며느리가 다시 매달릴 거고 준호가 또 부탁할 거야. 나는 이제 자유야. 그 굴레에서 벗어났어.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서준아. 하지만 이건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502호 고객님, 방문객이 계신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누군데요? 어린 남자아이입니다. 할머니 찾는다고. 서준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요.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혼자인 것 같은데.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서준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손에 편지를 들고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곧 서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멀어져 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할머니도 너를 보고 싶어? 하지만 안 돼.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편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거였어요. 저는 새 집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친구 순자와 차를 마시고 한강을 산책했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청소할 필요도, 밥 차릴 필요도 없었어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준이 생각이 났어요. 7살 아이의 환한 미소. 할머니, 안녕하세요라는 밝은 목소리. 준호 생각도 났습니다. 비겁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맞아. 이게 맞아. 나는 67년을 참았어. 이제 내가 살 차례야.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준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석양이 비쳤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김정욱입니다. 67년 만에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준이의 편지가 있었어요. 준호의 편지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안 돼.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나는 자유로울 거야. 모레도,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서준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할머니가 선택한 길이야. 아침이 되어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7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루가. 그리고 그날 오후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지어놀림. 짧은 편지였습니다. 읽고 나서 조용히 접었어요. 끝이구나. 진짜 끝.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긴 건가, 진 건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이겼어. 나는 자유를 얻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게 맞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커피를 마셨어요. 오후에는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친구 순자와 자주 만났어요. 맛있는 식당에 가고 영화도 보고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청소할 필요도 밥 차릴 필요도 없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따뜻한 5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요. 아이가 웃으며 과자를 건넸습니다. 우리 손주 참 착하네. 할머니가 아이를 안으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서준이.
7살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어린아이 글씨로 쓴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이제 그들은 내 삶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정욱 고객님이시죠? 서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혹시 서준이 할머니 되시나요? 그건 왜요? 서준이가 요즘 학교에서 계속 우는데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밥도 잘 안 먹고요. 혹시 할머니께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서준이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할머니 밥이 먹고 싶다고,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서준아, 미안해.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안 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준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 먹을 거예요. 환하게 웃던 7살 아이의 모습.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서준이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어디 사는지 몰라요. 엄마가 알려주지 않아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서준이가.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준아. 소파에 앉아 밤새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원했던 걸까? 복수? 자유? 인정? 다 얻었어. 며느리는 무릎 꿇었고 사돈댁은 무너졌고 나는 자유를 얻었어.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8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배낭을 맨 작은 아이들. 그중 한 명이 서준이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정우가, 너 요즘 안 좋아 보여.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뭔가 외로워 보여. 나는 괜찮아. 정말?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우가, 너 후회하는 거 아니야? 뭘? 가족이랑 완전히 끊은 거.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후회 안 해. 그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알아. 그들이 잘못했지. 하지만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7살 아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손주 있어서 알아. 손주는 정말 다르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손주 얼굴 보면 다 녹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를 만나면 다시 시작될 거야. 며느리가 또 매달리고 준호가 또 부탁하고 그럼 거절하면 되지. 하지만 서준이까지 버릴 필요는 없잖아. 순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이제는 여보, 당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 복수? 자유? 고립? 아니야. 진짜 자유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서준이 할머니입니다. 아, 할머니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준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이세요? 서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준이 부모님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서준이하고만 만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간다. 며칠 후 학교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멀리서 작은 아이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서준이었습니다. 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서준이.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왜 안 만나줬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준이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 공원에서, 도서관에서, 작은 식당에서, 며느리와 준호는 모르게 서준이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말해도 돼요? 어느 날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만의 비밀이야. 왜요?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네. 매일 울어요. 아빠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준아, 엄마 아빠 잘 챙겨드려. 네. 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엄마한테 아직도 화나요? 아이의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대요. 매일 미안하다고 해요. 그래. 할머니, 엄마 용서해주면 안 돼요? 7살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봤습니다. 서준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 며느리가 저를 때린 것, 모욕한 것, 쫓아낸 것, 용서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복수로 얻은 자유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용서로 얻는 자유는 진짜 자유일지도 몰라. 다음 주 서준이를 만났습니다. 서준아, 네 할머니. 엄마한테 전해줄래? 할머니가 엄마 만나고 싶다고. 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엄마 혼자 오라고 해. 네.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멀리서 며느리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68살의 저와 40살의 며느리.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한 옷, 수척한 몸. 예전의 교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한 일들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어머니를 때린 것, 모욕한 것, 쫓아낸 것.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며느리를 봤습니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너한테 맞았을 때 나는 내가 너무 미웠어. 죽도록 미웠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을 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쓰러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무능한 남편, 가난한 시어머니, 친정 부모의 기대. 그 모든 게 너를 짓눌렀겠지. 어머니,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래. 알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 어머니. 나는 너희를 용서할 거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서준이는 만날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요? 응. 서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손을 뺐습니다. 아직 너한테 화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며느리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있는 게 아니야. 함께 사는 것도 아니야. 그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거야. 한 달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지연이한테 들었어. 만났다며? 응. 엄마, 나도 만날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너는 5년 동안 나를 지키지 않았어. 그건 사실이야. 알아. 미안해. 하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야. 그것도 사실이지. 엄마, 다음 주 토요일 한강공원으로 나와. 서준이랑 같이. 정말? 응. 하지만 준호야, 나는 다시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건 확실히 해도. 알아, 엄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여보, 이제 알 것 같아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며느리를 용서하는 것도, 서준이를 만나는 것도 내 선택이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게 진짜 자유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나갔어요. 멀리서 준호와 서준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아빠도 왔어요. 그래, 할머니가 불렀어.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왔구나.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 됐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앞을 보자. 엄마. 하지만 준호야, 확실히 해둘게. 나는 다시 너희 집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내 삶이 있어. 알아, 엄마.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준이 보러 올 거야. 너도 같이 와도 돼. 하지만 지연이는 엄마가 원하지 않으면 안 데려올게. 아직은 그게 나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셋이서 한강을 걸었습니다. 서준이가 중간에서 제 손과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볼 수 있죠? 응. 할머니가 약속할게. 약속?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준호야. 응? 너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바람이야. 응, 엄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봤어요? 나 오늘 서준이랑 준호 만났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자유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어요. 용서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다 내 선택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자유가 뭔지. 67년. 아니, 68년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하지만 이제는 김정욱으로 살아갑니다. 미움도 선택하고, 용서도 선택하고, 만남도 선택하고, 거리도 선택하는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내일도 나는 자유로울 거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겼어요, 여보. 나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큰 승리예요.